우리 신자유주의와 관련되어서 지금 미국, 유럽, 일본, 중국 이렇게 한번 쭉 훑어보고 한국까지 그러면서 이제 그것이 낳는 이제 폐해와 이제 그 위에 사회 구조, 정치 구조 이런 부분에서 조금씩 관점이라기보다는 바라보는 지점을 달리하긴 했지만 이제 발제들을 한 번씩 이렇게 쭉 들었는데요. 오늘은 이 신자유주의 개념 규정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싶은데요. 신자유주의에 대한 신자유주의 이해에 대한 확장 이렇게 해서 한번 발제를 들어보고요. 이게 뭐 얘기를 하면 재밌는 얘기도 많이 나올 것 같기는 합니다. 그래서 제가 뭐 얘기를 많이 하는 것보다 일단 먼저 시작을 하겠습니다. 세 가지 신자유주의 이해에 대한 확장으로 해서 충남대의 박찬종 선생님께서 이 먼 길을 오셨습니다. 어쨌든 고맙습니다. 그 박수로 일단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소개받을 박찬종입니다. 저희 주례 토론의 역사가 굉장히 오래됐다라고 알고 있는데요. 이렇게 굉장히 권위 있는 토론에 초대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또 참석해 주신 여러 선생님들께도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파일을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오늘 다룰 그 주제는요,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신자유주의라는 개념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신자유주의라는 말은 굉장히 오랫동안 사용해 왔고, 그리고 최근 들어서도 더 그 사용 빈도가 굉장히 확대되었는데요. 정작 신자유주의를 뭐라고 규정할 것이냐와 관련해서는 굉장히 큰 논쟁이 진행되었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 신자유주의라는 개념은요, 그 그래프에서 확인할 수 있으신 것처럼 어떤 의미에서 본다면 굉장히 성공적인 개념이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구글 앵그램이라는 그 툴을 통해서 그 영어권 문헌에서 이 네오리버럴이라는 단어가 어떤 빈도로 이렇게 등장했는지를 쭉 그래프로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 그래프에서 확인하실 수 있는 것처럼 이 90년대 후반부터 이 신자유주의라는 개념이 굉장히 급증하기 시작을 합니다. 물론 지금 최근에는 잠깐 줄어들긴 했습니다만, 그리고 2010년대 후반부터는 이제 퍼퓰리즘이라는 이 개념이 등장하고 있고요. 이 그래프에서 잘 나오고 있는 것처럼 이 신자유주의라는 개념은 이제 2000년 이후부터 전 세계 영어권 문헌에서 굉장히 그 폭증하고 있는 그런 단어로서 어떤 의미에서 본다면 굉장히 또 개념적 어떤 빈도 차원에서 본다면 굉장히 성공적인 개념이라고 이렇게 말을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특히나 이 신자유주의라는 개념은요, 이제는 단순히 어떤 비판적 지식인이나 뭐 좌파 지식인 내에서뿐만 아니라 특히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부터는 이 국제통화기금이라든지 아니면 애덤 스미스 연구소와 같은 이제 좀 보수적 기관에서도 이제는 신자유주의라는 말을 사용하고 있을 정도로 이제 보편화되었다라고 말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한국에서도 이 시차는 다소 존재하긴 하지만 2000년대 이후부터 굉장히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이렇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신자유주의는 이제 다양한 사회과학 개념 가운데서도 가장 성공적인 개념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바로 이런 성공과 더불어서 이제 학계 내에서는 이것이 도대체 신자유주의라는 개념이 의미하는 바가 도대체 뭐냐라는 것을 둘러싸고 큰 논쟁이 벌어지고 있다는 것이죠. 근데 또 비판적으로는요, 이 신자유주의라는 것은 신자유주의라는 하나의 단어를 가지고 너무나 많은 그리고 굉장히 이질적인 다양한 현상들을 지칭하고 있다라는 비판이 있고, 그리고 이것이 그래서 굉장히 분석적인 인플레이션을 낳는 범주에 불과하고, 그리고 개념적 엄밀성이 없고,
그리고 이 비판적 학자들을 중심으로 사용되면서 자신의 비판성을 드러내기 위한 굉장히 이제 자족적인 용어일 뿐이다라는 비판도 굉장히 크게 제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령 예를 들자면요. 보통 신자유주의라고 하면 어떤 작은 국가 혹은 국가의 퇴각이나 약화를 의미하기도 하지만 또 동시에 굉장히 그러니까 시장주의적 개혁을 굉장히 주도하는 또 강한 국가를 또 동시에 지칭하기도 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서로 상반된 것을 신자유주의라는 개념 하에 동시에 이제 지칭하고 있다고 한다거나 혹은 신자유주의를 뭐 자유경쟁이나 혹은 반독점과 같은 그러니까 굉장히 순수한 시장 원칙으로 해석하기도 하면서도 또 동시에 굉장히 독점을 지속시키는 굉장히 친자본적 정책으로 이해하기도 한다라는 것. 마찬가지로 굉장히 상이한 현상을 동시에 의미하기도 한다라는 그런 비판들이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신자유주의라는 개념은 엄밀성이 이제 떨어진다라는 비판이 계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학계에서 이 신자유주의 개념의 의미를 둘러싸고 논쟁이 진행되고 있는 것과 또 반대로 오히려 학계 외부,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언론이라든지 뭐 사회운동 이런 진영에서는요, 훨씬 더 신자유주의라는 개념은 굉장히 고정되어 있는 것으로 이렇게 나타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이 신자유주의라는 개념은 이제 시장 대 국가라는 구도 하에서 굉장히 큰 시장과 작은 국가, 그리고 어떤 19세기적인 자유방임주의로의 복귀라는 의미로 굉장히 고정되어서 사용되어 왔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런 의미를 가지게 된 것은요, 어느 정도 사정이 있는 것 같긴 합니다. 왜냐하면 이 1980년대 레이건이나 대처 정부 하에서 최초의 소위 말하는 신자유주의적 개혁이 진행되었을 때 이때 보수주의 정부들은 모두 다 작은 정부를 이제 표면적으로 내세웠었잖아요. 그런데 이런 보수주의 정부의 어떤 작은 정부론이라는 것을 이제 액면 그대로 수용하면서 이것이 이제 작은 국가 혹은 큰 시장이라는 말로 이렇게 의미가 고정되어 왔던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든다라는 것이죠. 근데 제가 생각하기에는요, 이제 어떤 특정한 비판적 학계 내에서 신자유주의라는 개념을 둘러싼 어떤 논쟁이라든지 학계 외부에서 굉장히 어떤 일면적으로 신자유주의라는 개념이 사용되어 왔다는 것, 이 두 가지 현상은 사실상 동전의 양면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오히려 이런 상황에서는 오히려 신자유주의가 정확히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좀 개념적으로 좀 어떤 매핑하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는 이 논문에서는 바로 그러한 어떤 이런 신자유주의 개념의 어떤 지도 그리기를 한번 시도를 해봤는데요. 크게 보면 이 세 가지로 분류를 해봤습니다. 이 세 가지 분류는요, 이 각각의 어떤 이 이론가들의 관점을 따서 크게 폴라니적 관점, 막스적 관점, 푸코적 관점이라는 세 가지로 한번 일별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또 이런 개념적 지도 그리기를 통해서 신자유주의라는 개념이 분석적 엄밀성이 더 이상 없고 그래서 신자유주의라는 개념을 폐기하자라는 그런 주장과는 좀 다르게 여전히 신자유주의라는 개념은 어떤 그 다양한 위상이 어떤 제대로 분별되고 적절히 위치 지을 수만 있다고 한다면 여전히 현재 사회의 성격과 변화를 이해하는 데 유용한 도구일 수 있다라고 주장을 하고자 합니다. 이런 작업을 위해서요, 먼저 굉장히 분명한 어떤 사실에서부터 출발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이런 개념적 분류의 출발점을 바로 1970년대부터 90년대 사이에 약 20년간 어떤 전 세계적으로 그러니까 어떤 거대한 전환이 진행되었다라는 그런 광범위한 합의가 존재를 하는데요. 바로 거기서부터 출발하고자 합니다. 그러니까 이 거대한 전환, 20년간 진행되어 온 이 거대한 전환과 이 신자유주의를 어떤 방식으로
관련시키느냐에 따라서 크게 세 가지 입장이 존재할 수 있다는 것이죠. 첫 번째 입장은요, 바로 이런 거대한 전환의 원인을 신자유주의로 규정하는 첫 번째 시각입니다. 저는 이것을 이제 폴라니적 시각이라고 말씀드리고자 하고요. 두 번째는 그런 거대한 전환이라는 과정 그 자체를 신자유주의로 이렇게 규정하는 시각이 두 번째 시각이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저는 그것을 과정으로서의 신자유주의 또는 이것을 막스적 시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런 거대한 전환으로부터 야기된 어떤 효과를 신자유주의로 규정하는 그런 세 번째 시각이 존재하는데 저는 이것이 바로 푸코적 시각이라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폴라니적 시각은요, 바로 이 거대한 전환이라는 것이 결국 신자유주의로 규정될 수 있는 어떤 이념이나 관념에 의해서 거대한 전환이 야기되었다라고 보는 입장이라고 본다면 이 두 번째 막스적 시각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일종의 계급 투쟁의 어떤 형세의 변화를 신자유주의라고 보는 그런 입장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이 전환의 결과 어떠한 새로운 규범들이 나타났고 어떠한 주체성들이 나타나게 되었는가를 주로 본다라는 의미에서 효과로서의 신자유주의로 이렇게 규정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첫 번째 시각인 폴라니적 시각부터 한번 살펴볼 텐데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 폴라니적 시각의 핵심은 신자유주의를 관념이나 또는 사상으로 보는 그러니까 굉장히 일관성 있는 하나의 사상 체계로서 신자유주의를 규정하는 그런 입장입니다. 플라니 잘 알려져 있는 것처럼요. 이 플라니는 주로 1950년대까지의 어떤 세계 경제의 변화를 주로 다뤘죠. 그리고 이 어떻게 19세기의 어떤 자기조정적 시장에 기반한 자본주의가 어떻게 변화하고 있는지를 그 거대한 전환이라는 책에서 그렇게 살펴보고 있는데요. 이 플라니는요, 19세기의 어떤 이런 자기조정적 시장이라는 것이 어떤 자유주의적 어떤 신념에 의해서 추동되어 왔다라는 것을 강조해 왔죠. 그러니까 굉장히 경제적 자유주의 교리가 등장하면서 어떤 새로운 변화가 야기되었고, 그리고 이런 경제적 자유주의 교리라는 것은 결국 영국 헤게모니에 의해서 전 세계로 확장되었다라고 보았던 것이죠. 그러니까 어떤 경제적 자유주의 교리라는 것이 먼저 등장을 했고, 그러한 교리 혹은 신념에 따라서 어떤 세계의 질서가 이제 변화하는 과정을 다뤘다라고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 경제적 자유주의 혹은 자기주정적 시장이라는 신념이라는 것은요, 결국 이 시장이라는 것이 시장의 자동적 메커니즘이라는 것이 결국 궁극적인 자연적 질서를 반영하는 것이고, 따라서 이런 노동, 토지, 화폐라는 이러한 어떤 그 경제 요소들을 시장에서 거래되는 상품으로 변모시켜야 한다라고 이렇게 보았던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는요, 이 폴라니가 주장하는 폴라니의 시각에서 또 두 번째로 중요한 시각은, 그런데 이런 경제적 자유주의라는 것을 실제로 어떤 새로운 그 질서로서 만들어내는 데 있어서 국가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수행했다는 데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 경제적 자유주의 또는 이것을 자유방임주의라고 이야기할 수 있다면, 이 자유방임주의는 말 그대로 국가의 방임에 의해서 탄생한 질서가 아니라 국가에 의해서 주도적으로 국가의 개입에 의해서 주도적으로 만들어진 하나의 질서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자기주정적 시장을 만들어내기 위해서는 역설적으로 국가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수행했다라고 보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이 플라니가 이야기했던 가장 핵심적인 나중에 그런 자유방임은 계획된 것이었다라는 언급이 있는데요. 그것이 의미하는 바가 바로 이겁니다. 그런데 이 플라니는요, 이 자기주정적 시장이라는 것은 항상 어떤 반대에 부딪힐 수밖에 없다라고 보았던 거죠. 자기주정적 시장이라는 것은 결국 사회의 자기 보호
운동이라고 이야기했던 그런 대항 운동에 직면할 수밖에 없는데 바로 이 양자 사이에서의 어떤 진자 운동을 폴라니는 이중 운동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런데 이 이중 운동과 관련해서 이제 많은 혼란이 존재하기도 하는데요. 보통 이제 이중 운동이라고 하는 것을 시장 대 사회라는 그런 대립 구도 속에서 이해하기 쉬운데 실질적으로 그 폴라니가 이야기했던 것은 그보다는 사실 국가 개입의 두 가지 형태가 대립한다라는 겁니다. 하나는 19세기적인 어떤 경제적 자유주의에서 나타나는 것처럼 이 시장을 위한 국가 개입이라는 것이 존재하고 거기에 대한 반작용으로서 예를 들면 뭐 나치즘이나 파시즘과 같은 바로 그의 그 반작용하는 또 다른 형태의 사회 보호를 위한 국가 개입이라는 것이 또 작동한다라는 것이죠. 바로 이 폴라니의 이 두 가지 핵심적인 주장은요, 이후에 신자유주의를 이제 폴라니의 방식대로 해석하려는 그러한 시각으로 계승이 됩니다. 따라서 제가 폴라니적 시각이라고 언급했던 거는요, 바로 이 경제적 자유주의라고 하는 신념에서부터 어떤 19세기적인 어떤 자본주의가 부상한 그런 맥락을 살펴보는 것과 마찬가지로 이 폴라니적 시각이라는 것은 어떻게 20세기 초반에 신자유주의라고 이렇게 이야기될 수 있는 새로운 어떤 이 사상이나 신념이 등장하면서 이것이 어떻게 어떤 1970년대 이후에 어떤 거대한 전환을 야기하게 됐는가를 파악하는 그런 시각을 저는 이 폴라니적 시각이라고 이렇게 보았습니다. 이 폴라니적 시각은요, 그래서 이 1940년대 어떻게 이 신자유주의라고 하는 새로운 어떤 사상과 신념이 등장하게 되었는가에 주목을 하죠. 바로 이러한 신념은 결국 이 케인즈주의에 대한 비판으로부터 이렇게 등장을 하게 됩니다. 바로 이런 입장을 대변하는 그러니까 어떤 이념이나 사상으로서의 신자유주의를 가장 먼저 구상했던 대표적인 인물이 바로 이 하이에크라고 말을 할 수가 있는데요. 이 하이에크는 일종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한편으로는 이 파시즘이나 케인스주의 그리고 사회주의라는 것은 모두 다 전체주의적 경향을 가진다라고 보았던 거죠. 그러니까 굉장히 전체주의적인 관료의 지배의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는 것이고, 그리고 이러한 어떤 전체주의적, 그러니까 예를 들면 하이에크가 파시즘과 케인즈 사회주의를 모두 이제 예속으로 가는 길이라고 이렇게 규정을 하는데요. 바로 이것이 어떻게 이런 자생적인 시장의 질서를 결국 붕괴시키는가를 비판을 했죠. 그런데 또 동시에 하이에크가 비판하고자 했던 대상은요, 바로 이러한 일종의 전체주의만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하이에크가 비판했던 것은 바로 19세기적인 고전적 자유주의, 그러니까 자유방임주의 그 자체도 또 비판을 했다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이 고전적 자유주의라는 것은 결국 어떤 내적인 한계 때문에 결국 이 파시즘이나 사회주의나 케인스주의와 같은 전체주의의 토양이라는 것을 제공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 하이에크는요, 이 자유주의를 갱신하고자 했죠. 그리고 갱신된 자유주의를 신자유주의라고 명명했습니다. 그렇다면 19세기 고전적 자유주의의 내적인 한계는 뭐였냐면요. 이 시장이라는 것을 굉장히 자연적인 것으로만 간주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국가가 전혀 개입하지 않고 내버려두면 그러한 어떤 질서가 굉장히 조화롭게 작동할 것이라고 보았던 그런 오류를 범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히려 하이에크가 보기에 시장이라는 것은 가장 인류 역사상 가장 이상적인 질서는 맞는데 그것이 그냥 내버려둔다라고 해서 그러한 이상적 질서, 즉 자생적 질서가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국가에 의해서 끊임없이 그런 시장 질서를 만들어내야만 하고, 그리고 어떤 그런 여기에 대한 어떤
시장 질서에 대한 공격으로부터 시장 질서를 보호해야만 하고 바로 그런 역할을 국가가 자임해야만 한다는 것이죠. 즉 시장 조성적 국가 개입의 필요성을 굉장히 강조합니다. 하이크가 보기에 19세기 고전적 자유주의라는 것은 결국 그것을 인식하지 못했기 때문에 실패했고, 즉 19세기적 고전적 자유주의의 실패가 결국 전체주의로 가는 길을 나왔다는 것이죠. 플라니적 시각에 따르면요, 바로 이런 하이크가 처음으로 만들어냈던 새로운 자유주의에 주목을 하면서 이 하이크의 시각이 결국 범세계적으로 확산되는 과정에 주목을 합니다. 특히 플라니적 시각이 주목하는 것은 바로 하이크에 의해서 만들어졌던 이 몽페를랭 협회라는 것인데요. 이 몽페를랭 협회라는 것은 굉장히 국제적인 일종의 인터내셔널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지식인들의, 그러니까 자유주의적 지식인들의 인터내셔널이라고 말할 수가 있죠. 이들은 이제 이 하이크의 입장을 공유합니다. 고전적 자유주의는 뭔가 한계가 있고, 또 한편으로는 그렇다고 이런 전체주의도 아니고, 그러니까 이 고전적 자유주의를 갱신함으로써 전체주의의 어떤 침략으로부터 자유를 지킬 수 있는 것, 그것을 바로 신자유주의라고 생각을 했던 것이죠. 그리고 그것을 이제 신자유주의라고 명명하는데요. 사실 이 1940년대, 50년대만까지만 하더라도 이 하이크를 비롯한 이 몽페를랭 협회의 지식인들은요, 굉장히 이단화 취급을 받았습니다. 왜냐하면 이 시기 때까지만 하더라도 가장 지배적인 어떤 경제적 교리나 신조라는 것은 케인스주의였기 때문이죠. 그런데 1950년대를 거치면서 60년대, 70년대를 거치면서 이 신자유주의라는 것은요, 결국 보수주의와 점점 결합되기 시작합니다. 특히나 이 IEA라든지 AEI, 그리고 헤이리치 재단과 같은 굉장히 보수적인 어떤 이런 재단과 재단으로부터 어떤 인적 물적 지원을 받기 시작을 하죠. 그리고 이 신자유적 관념이라는 것은 이 보수적 정치적 관점과 쉽게 결합될 수 있는 새로운 어떤 지식 담론들을 만들어내기 시작을 합니다. 그 중에 하나가 뭐 관료적 과부하 태제라든지 선거 과부하 태제라는 바로 그런 것이죠. 그러니까 굉장히 어떤 관료나 정치인들이라는 것은 결국 대중의 인민주의적 요구에 수용적일 수밖에 없고, 따라서 어떤 과부하 지점에 도달하게 될 것이라는 이런 입장들과 결합되었다라는 것이죠. 굉장히 그러니까 직관적으로 굉장히 단순한 주장과 결합되기 시작을 하면서 실제로 이 신자유주의의 핵심 관점이라는 것이 이 60년대와 70년대를 거치면서 빠르게 이제 확산되기 시작을 하게 되었던 거죠. 그리고 또 특히 70년대의 경제 위기를 거치면서 또 이런 위기의 원인으로 케인스주의와 노동조합을 지목하는 어떤 하나의 지적인 근거라고 할까요? 그런 것으로 작용하기 시작을 합니다. 특히 60년대, 70년대를 거치면서 이 신자유주의라는 경제적 교리를 훨씬 더 체계화하고 이제 과학화하는 시도들이 부상하게 되는데, 그것이 이른바 이 몽페를랭 협회의 또 회원이기도 했던 밀턴 프리드만 같은 인물에 의해서였습니다. 예를 들면 이 프리드만의 통화주의라든지 이 뷰캐넌의 공공선택 이론이라는 것이 그 단적인 예였죠. 그러니까 케인스주의라는 것은 어쨌든 어떤 적자재정 정책이라는 것을 어떤 정당화하는, 그러니까 재정 정책보다, 그러니까 화폐 정책보다 재정 정책을 우위에 두는, 그리고 또 완전 고용을 어떤 경제 정책의 목표 우선순위에 두는 그러한 입장이었다면, 여기에 대한 하나의 경제학적 새로운 비판으로서 어떤 통화주의적 어떤 새로운 이론들이라는 것이 이 프리드만에 의해서 제기가 되었던 것이죠. 그리고 동시에 이 케인스주의적 어떤 그 재정 정책을 비판하는 근거로서 그런 뷰캐넌의 공공선택 이론도 등장을 하게 됩니다. 이 공공선택 이론이 주장하는 바는 결국 어떤 이런 경제 정책에 있어서 어떤 관료의 재량적이고 임의적 결정이라는 것을 어떻게 최소화시킬 수 있을 것이냐를 이제 보여주는 이론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이러한
이론이라는 것이 중요한 이유는요. 이것이 실제로 이제 70년대 말부터 80년대로 넘어가게 되면 실제로 레이건과 대처 정부에서 실제 정책의 원리로 수용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강조해야 할 바는 뭐냐면요. 이때의 어떤 통화주의라든지 공공선택 이런 것처럼 그냥 체계화되고 이론화된 신자유주의 이론이라는 것은 국가 개입의 축소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었다라는 거죠. 오히려 국가 개입의 어떤 내용과 성격의 변화를 의미한다라는 점을 인식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결국 이 폴라니적 신자유주의라는 신자유주의 개념은요, 이 40년대부터 기존의 어떤 그 19세기적 자유주의에 대한 비판과 또 다른 한편으로는 이 소위 말해서 전체주의적 어떤 시각에 대한 그러니까 양자에 대한 비판으로 등장한 이 초기의 신자유주의적 이념이라는 것이 50년대, 60년대, 70년대를 거치면서 어떻게 정부의 핵심적 정책 원리로 수용하게 되었는가에 주목을 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가장 결정적으로 이제 그 대처와 레이건 정부의 등장에 의해서 결국 이 신자유적 이념이 하나의 정책으로서 실행되기 시작을 하고 결국 어떤 제도와 질서를 변화시켰다라고 보는 것이죠.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이 과정에서 이 초기의 신자유주의 관념의 어떤 일정 정도의 변형 또한 진행되고 있는데, 예를 들면 1940년대 신자유주의라는 것은 이제 모든 그 독점에 대한 비판이라는 의미도 담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70년대를 거치면서 이때 독점에 대한 비판이라는 것은 이제 자본의 독점이 아니라 이제 노동의 독점에만 집중적으로 비판하는 그런 어떤 변형이 진행된다든지 이러한 또 어떤 변화도 관찰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신자유주의를 이렇게 이념이라고 정의하는 방법은요, 이런 시각은 어떤 한계도 분명히 존재한다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여러 학자들이 이제 비판하고 있는 것처럼, 다른 한편에서 본다면 이 신자유적 관념의 확산이 과연 제도적 변형의 원인이냐 결과냐 굉장히 불분명하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실제로 최초의 신자유주의적 정책 개혁이라는 것은 오히려 신자유적 이념을 빠르게 수용했던 이 보수주의 정부가 아니라 오히려 민주당과 노동당 정부에서였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본다면 어떤 그 신자유적 관념의 확산은 제도 전환의 원인이 아니라 오히려 결과라고도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다른 원인에 의해서 정책과 제도가 변화하는 과정에서 이런 신자유주의적 이념을 취사 선택했다라고 이렇게 볼 수도 있는 측면이 있다라고 이렇게 비판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 지식인들과 싱크탱크를 중심으로 신자유주의 관념이 빠른 속도로 확산된 것은 사실이지만 이것이 과연 어떤 메커니즘을 통해서 실질적인 정책 변화를 야기했냐라는 데 있어서는 여전히 이제 블랙박스로 남겨두고 있다라는 그런 비판들이 제기되었습니다. 두 번째는요, 이제 이 막스적 의미에서의 신자유주의에 대해서 설명할 차례인데, 방금까지 말씀드렸던 폴라니적 접근이 이제 신자유주의를 관념으로 규정을 하고, 관념 또는 이념으로 규정하고, 그리고 실제로 이 케인스주의와의 경쟁에서 최종적으로 승리하는 과정에 주목을 한다면, 이 막스적 시각이라는 것은 오히려 신자유주의를 굉장히 정치적인 차원에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때의 정치라는 것은 결국 막스적 의미에서의 정치라는 것은 결국 계급투쟁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어떤 굉장히 비대칭적 계급들 사이에서의 그러니까 어떤 계급 관계를 재생산하려고 하는 그러한 어떤 시도라는 것을 모두 다 이제 정치라고 규정을 하고, 그러니까 계급 관계를 재생산하려는 경향과 또 그에 대한 반경향, 그리고 이들 사이에서 진행되는 나선형적 운동 모두를 이제 계급투쟁으로 의미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런 의미에서 신자유주의를 정치로 규정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막스적 시각이라는 것이
막스적 의미에서의 신자유주의적 개념의 출발점이라는 것은 실제로 1970년대부터 80년대 진행되는 이런 변화의 양상이라는 것은 실제로 그 신자유주의라고 말할 수 있는 요소와 신자유주의라고 말할 수 없는 그런 요소가 굉장히 혼재되어 있다는 데서 출발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앞에서 폴라니가 이야기했던 것처럼 신자유주의 이념이 이렇게 외연적 확장되는 과정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 혼재성, 오히려 이런 혼재성 이면에 존재하고 있는 어떤 구조적 조건에 주목해야 할 것을 제안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제가 볼 때 흥미로운 사실은요. 그러니까 이 막스적 시각에서 볼 때 사실 이 신자유주의라는 이념이라는 것은 이제 부차화될 수 있다는 거죠. 예를 들면 사실상 막스적 시각에서는 신자유주의자 없는 신자유주의도 가능하다라고 이렇게 해석될 수가 있는 겁니다. 가장 대표적인 예가 이제 워싱턴 컨센서스. 그러니까 워싱턴 컨센서스라고 하면 신자유주의적 정책 개혁의 가장 대표적인 사례라고 말할 수가 있을 텐데, 그런 워싱턴 컨센서스를 최초로 구상했던 윌리엄스는요, 자신을 이제 신자유주의라고 비판을 하는 세간의 평가에 굉장히 항변하려고 했죠. 나는 신자유주의자가 아니고 사실 워싱턴 컨센서스라는 것은 하나의 기술적 해법에 불과하다라고 계속적으로 항변합니다. 그러면서 자기는 이제 몬페르랑 협회와는 아무런 관련도 없고, 그리고 자기는 뭐 레이건이나 대처를 지지한 적도 없다라고 이렇게 항변을 한 적이 있죠. 그러니까 자기는 자신은 신자유주의자가 아니라는 그러한 주장이었는데요. 하지만 오히려 막스적 시각에서 보면 이 윌리엄슨이 구상했던 워싱턴 컨센서스라는 것은 정확하게 신자유주의적 전환을 이제 대변한다라고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실제로 워싱턴 컨센서스라는 것은 실제로 이 전 세계적인 차원에서 이 어떤 초국적 자본의 지배를 굉장히 공고히 하는 그런 결과를 가져다 주었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구조적 차원에서 보면 실제로 그것을 구상한 윌리엄스는 자신이 신자유적 이념을 따르고 있지 않았던 간에 그것이 굉장히 이런 전환에 중요한 영향을 준 사건이라는 것은 굉장히 분명하다라고 볼 수 있다는 것이죠. 바로 이러한 시각을 대변하고 있는 인물이 합의라고 말을 할 수가 있고, 합의 외에도 뭐 디미닐과 레비도 이러한 입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 막스적 시각은요, 신자유주의를 결국 1960년대까지 작동했던 어떤 일종의 계급 타협이라는 것이 결국 70년대 위기를 거치면서 어떻게 붕괴하게 되었는가에 주목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70년대 위기를 거치면서 오히려 이 노동조합이라든지 사회주의 운동의 어떤 전투성이라는 것이 쭉 다시 한번 부상하는 그런 상황에서 여기에 대해서 이제 자본가 계급을 포함한 이제 지배 계급이 어떤 선제적인 계급 투쟁을 통해서 어떤 이런 계급 권력을 복원하려고 하는 시도 그 자체를 신자유주의라고 파악하고 있는 것이죠. 즉 1970년대 경제 위기에 대한 자본가 계급의 어떤 대응이라는 것이 바로 신자유주의의 핵심을 이룬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막스적 관점에서 보면 1970년대, 80년대의 어떤 이 거대한 전환이라는 것은 결국 계급 투쟁의 새로운 과정 또는 계급 관계의 형세 변화라고 말을 할 수가 있는데요. 그러니까 전후 호황기, 그 이전에 전후 경제 호황기 동안 이루어진 어떤 소유와 경영 그리고 자본과 노동 사이의 이중적 타협을 결국 대체하려는 시도라는 것이죠. 실제로 이 시기 동안에 각국 정부는 이제 재량적인 재정 정책을 활용을 해서 바로 이러한 이중의 타협을 지속시킬 수가 있었는데, 결국 1970년대의 경제 위기와 이제 인플레이션이라는 것은 결국 이런 어떤
계급적 타협에 참여했던 특히 금융자본가 계급에게는 굉장히 심각한 경제적 위협으로 작용을 하게 되었죠. 그리고 이 과정에서 이 듀메닐과 레비가 보는 가장 결정적으로 보는 사건은 그 계기는 1979년 미국에서 시작된 어떤 급격한 금리 인상이었던 겁니다. 이 급격한 금리 인상을 이제 굉장히 계급관계 재편이 시작되는 결정적인 계기로 파악을 하고 있죠. 그리고 그러면서 바로 이 사건을 일종의 신자유주의 반혁명, 그리고 신자유주의 쿠데타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 막스적 관점에서 신자유주의라고 하는 것은요, 이제 자본가 계급의 이익을 중심으로 이제 계급 권력을 다시 복원하려는 그런 과정이라고 말을 할 수가 있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자본가 계급이 이제 권력을 복원하는 방식에는 이제 세 가지 차원이 작동을 하게 되는데요. 첫 번째는 이제 노동조합에 대한 정치적 공세 차원에서 결국 이 노동조합이 결국 인플레이션을 가속화하는 그러한 요인으로 지목이 되고, 그리고 이것을 이제까지 이것을 정당화해왔던 케인스주의적인 어떤 정책과 정책 원리들이 비판을 받기 시작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과정에서 결국 그 결과 1979년 이후에 기업의 이윤 상승률은 결국 전후 호황기 수준으로 회복됩니다. 반면에 임금 상승률은 이제 지속적으로 하락을 하면서 결국 그 이후에도 70년대 수준을 벗어나지 못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 차원은요, 바로 이제 금융화라고 말을 할 수가 있을 텐데, 이른바 자본가 계급 내에서도 이제 금융적 논리가 훨씬 더 지배적 위치에 올라서게 되는 그런 변화가 진행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금융의 지배를 중심으로 해서 이제 계급 형세가 되면서 결국 이후에 80년대 이후에는 결국 고용 안정이나 생산 이윤보다는 결국 주가 상승을 위한 비용 절감이나 유연화, 그리고 금융 수익의 극대화가 이루어진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세 번째 차원은 이제 지역 간 부의 이전이 이제 초민족적 자본가 계급의 권력이라는 것을 전 세계적으로 확장시키게 되는데, 이것이 이제 두 번째 금융화와도 관련되어 있다고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결국 이런 초민족적 자본가 계급의 어떤 그 자본 축적에 보다 유리한 방식으로 세계 금융시장을 통합하고 관리하는 그런 세계 질서가 이제 구성되는 것이죠. 결국 신자유주의라는 것은 이런 세계화와 결합되면서 그리고 금융시장을 매개로 해서 주변부로부터 중심부로의 부의 이전을 가속화시켰다라고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요약해 보면요, 결국 막스적 관점에서의 신자유주의 개념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2차 세계대전 이후에 제도적 원리로 확립되어 온 이른바 케인스주의적 계급적 타협을 이제 전복하고 파괴하면서 결국 자본가 계급의 권력과 지배를 복원하는 그런 과정으로 이제 파악한다라고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이제 계급 투쟁의 과정에서 어떤 자본가 계급의 권력을 복원하는 과정에서 이 앞서서 폴라니적 시각이 주목했던 이 이념으로서의 신자유주의, 그러니까 신자유주의 이념이라는 것은 선택적으로 선별되어 수용되고 그리고 이런 과정을 정당화하는 하나의 수단으로 활용될 수는 있다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관념과 사상 그 자체가 이런 거대한 전환의 원인이라고 보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 관념과 사상은 이러한 이 계급적 이해와 결합하면서 현실적 힘을 획득한다라고 보는 거라고 말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 막스적 시각도 또 어떤 나름의 또 한계를 가지게 되는데요. 결국 이 막스적 시각은요, 사실 주로 이 자본가 계급의 혹은 지배 계급의 어떤 새로운 어떤 기획에 굉장히 주목하잖아요. 그런데 그러한 과정에서 오히려 인구의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노동자 계급이라는 것을
굉장히 어떤 분석적으로 이제 배제하는 결과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노동자 계급을 신자유주의의 어떤 일방적 피해자이거나 아니면 그러한 계급 투쟁 과정에서 지속적으로 패배하고 있는 존재라고만 전제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근데 이러한 시각은 어떤 굉장히 문제적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이런 공백을 어떤 보완하기 위해서는 그렇다면 이런 거대한 전환 과정에서 이제 다수의 노동자 계급은 어떤 변화를 겪고 있는가에도 좀 주목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일방적인 피해자거나 이제 수동적인 주체가 만이 아니라 그런 어떤 거대한 전환 과정에서 굉장히 이제 어떤 적극적인 대응을 하고 있다라고 할까요? 바로 그러한 점에 좀 주목할 필요가 있고, 바로 그 과정에 초점을 맞추기 위해서는 저는 앞으로 지금부터 살펴볼 마지막 푸코적 관점이라는 것을 참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까지 살펴본 이 플라니적 접근하고 막스적 접근이라는 것은 결국 신자유주의적 관념을 실현하거나 아니면 계급 권력을 복원하는 과정에서의 국가의 역할을 굉장히 상대적으로 강조하고 있죠. 그런데 이제 2000년대 이후부터는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거대한 전환이 완료된 이후라고 말을 할 수가 있을 텐데, 그 이후부터는 이제 국가와 자본이 주도해왔던 변화에 뒤이어서 이른바 대중의 신자유주의화라는 현상이 주목받아 왔습니다. 이제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이 대중들도 더 이상 단순히 신자유주의 일방적 피해자가 아니라 오히려 신자유주의를 실천하고 재생산하는 적극적 주체가 되고 있다는 그러한 이제 비판인 셈인데요. 바로 그런 의미에서 이런 거대한 전환 이후에 대중들은 어떻게 변화했냐라는 그런 질문에 주로 초점을 맞춘다는 의미에서 저는 바로 이러한 세 번째 시각이라는 것을 일종의 효과로서의 신자유주의 관점이라고 규정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 플라니적 접근이 주로 어떤 엘리트들에 의해서 신자유적 관념이 어떻게 수용되었는가를 주목하고, 그리고 막스적 접근이라는 것이 지배계급의 권력의 복원을 주목한다는 의미에서 이 양자가 모두 위로부터의 신자유주의적 시각을 관점을 보유한다면, 이 푸코적 시각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그 효과로서 대중들이 어떻게 신자유적 주체로 변모하게 되는가를 중요한 질문으로 제기한다는 의미에서 이제 아래로부터의 신자유주의의 관점을 대표한다라고도 말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 세 번째 푸코적 시각은 실제로 이제 푸코의 통치성이라는 개념과 이론에 기반을 하고 있는데, 이 푸코의 통치성 개념이라고 하는 것은 이른바 이제까지의 권력 개념에 대한 일종의 불만과 비판에서 제기된 새로운 개념이라고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잘 알려져 있는 것처럼 푸코가 어떤 주권적 모델이라고 불렀던 기존의 권력 개념, 그러니까 권력이라는 것이 누군가에게 소유될 수 있고 그러한 권력의 소유자가 자신의 의지를 타인에게 일방적으로 부과하고 관철시키는 그런 모델이 오늘날의 이제 현대 사회를 제대로 설명해주지 못한다라고 이렇게 비판을 하면서 이런 대안적인 권력 개념으로서 이 통치성이라는 개념을 만들어냅니다. 이 푸코의 통치성이라는 것은 뭐냐면요, 결국 오늘날의 권력의 작동 방식이라는 것은 결국 외부에 의해서 이렇게 부과되는 방식이 아니라 오히려 각자가 가진 어떤 자유라는 고유의 각자의 영역에 기반을 해서 권력이 실천된다라고 보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이 통치성이라는 것은 권력과 자유를 대립시키지 않아요. 그러니까 무슨 이야기냐면 어떻게 오늘날의 권력이 자유에 기반해서, 그러니까 자유를 조건으로 함에도 불구하고 권력이 작동하는가를 파악하기 위해서 이 통치성이라는 개념이 나타났다는 것이죠.
따라서 이런 현대 사회에서 권력이 작동하는 방식은 자유에 반하는 방식이 아니라 오히려 자유에 근거하는 방식이다라는 겁니다. 거기에 주목한다라는 것이고, 따라서 푸코가 이야기하는 이 통치성이라는 것은 결국 개별 주체가 자신의 행동을 자유롭게 선택하도록 하되 선택의 그 자체를 형성하고 구조화함으로써 특정한 실천 양식을 간접적으로 유도하는 어떤 힘, 그것이 새로운 이런 푸코가 통치성이라고 이야기했던 새로운 권력의 어떤 작동 양식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푸코는요, 어떻게 이 자유주의가, 그러니까 자유주의라는 것이 바로 그런 의미에서 새로운 권력의 작동 방식을 대표하고 있고, 이런 자유주의라는 것을 이해하기 위해서 통치성이라는 개념을 만들어냈다라고 보았던 겁니다. 그러면서 푸코는요, 앞서 보여드렸던 이 책에서 이 자유주의 통치성이라는 것이 역사적으로 계속 진화해 왔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면서요, 여기서 이제 신자유주의라는 것을 이렇게 위치시킵니다. 그러니까 고전적 자유주의에서 이제 신자유주의로 자유주의 통치성이 역사적으로 진화해 왔는데요. 예를 들면 이런 식의 어떤 변모를 겪었다라는 겁니다. 첫 번째는 이 고전적 자유주의라는 것은, 자유주의는 시장의 자연성의 어떤 장소를 교환해서 찾았다면, 이제 신자유주의라는 것은 오히려 자연의 가장 핵심적인 장소가 교환이 아니라 경쟁에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고전적 자유주의가 폴라니가 이야기했던 것과 유사하게 시장의 자연성을 보존하기 위해서는 국가가 어떻게든 개입하지 않는 것, 그러니까 자유방임을 국가의 정당한 역할이었다고 본다면, 오히려 신자유주의는 반대로 이 시장에서의 경쟁 원리를 끊임없이 재생산하기 위해서는 국가가 그런 경쟁의 조건을 창출해야 된다라고 보는 시각으로 이행했다라는 거죠. 그리고 동시에 이 자유주의의 기본적 인간형으로서 호모 에코노미쿠스를, 이 과거의 19세기적 고전적 자유주의는 욕망하고 본능을 가지고 그리고 교환하는 존재를 호모 에코노미쿠스라고 보았다면, 신자유주의에서의 호모 에코노미쿠스라는 것은 결국 경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어떤 자신의 삶을 끊임없이 변화시키는 것, 그러니까 자기 삶의 모든 부분을 비용 계산의 관점에서 측정하고 합리적으로 투자를 하면서 자기 자신을 기업가처럼 경영하는 바로 그런 존재로 변모했다라고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푸코가 이 책에서 설명하고자 했던 것은 바로 이런 새로운 권력이 어떤 작동하는 데 있어서 그런 권력을 어떤 정당화하고 합리화하는 그런 어떤 최소한의 토대로서 그런 통치 합리성이 어떻게 변모하게 되었는가. 그러니까 고전적 자유주의라는 것에서 신자유주의라는 것을 어떻게 변모해 갔는가를 이제 파악했다면, 2000년대 이후에 나오고 있는 이런 푸코의 논의를 좀 더 발전시키고 있는 이런 푸코적 연구들은요, 오히려 푸코가 주로 다뤘던 통치 합리성보다는 이 통치 합리성의 결과로서 등장을 하는 새로운 주체들, 그러니까 신자유주의 주체가 어떤 양상과 특징을 지니는가에 보다 좀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대표적인 연구들은 굉장히 많이 있는데요. 최근에 이제 번역된 이 다루도와 라발의 이제 새로운 세계 합리성이라는 것도 바로 그런 어떻게 이런 통치 합리성의 등장과 더불어 어떤 새로운 주체, 신자유주의적 주체라고 말할 수 있는 새로운 대중들이 등장하게 되었는가를 이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로 이런 새로운 주체성들은요, 바로 이렇게 요약될 수가 있는데, 결국 어떤 기업가적 자아라든지, 그리고 혹은
또는 이제 신자유주적 주체라고 말할 수 있는 새로운 이제 주체성이 등장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신자유주적 주체라는 것은 결국 스스로를 굉장히 기업의 모델로서 스스로를 경영하려고 하는 주체인 것이죠. 그러니까 이런 신자유주적 주체라는 것은 단순히 수동적 주체가 아니라 자신의 인적 자본을 끊임없이 개발하고 그리고 경영하면서 그리고 전략을 세우고 그러한 주체라는 것이죠. 그런데 동시에 이 신자유주적 주체라는 것은 굉장히 적극적인 주체인 것과 동시에 또 다른 한편으로는 전적으로 나 자신의 그런 투자에 대한 또 리스크라는 것을 또 전적으로 개인이 감수해야 된다는 것을 또 의미하게 됩니다. 결국 이제 모든 실패를 어떤 사회의 실패가 아니라 결국 개인의 실패로 인식하게 된다는 것이죠. 결국 자신의 삶을 기업처럼 경영한다는 것은 그에 따르는 그 위험 그 자체도 개인이 감수해야만 한다는 것이고 결국 이 다르도와 라발에 따르면 바로 이러한 신자유적 주체성이 등장한 결과가 결국 이러하는 겁니다. 결국 개인의 성공과 자주와 이데올로기가 압도하게 되면서 신자유주의 시대에는 결국 사회적 유대가 해체되고 결국 광범위한 우울증이 확산되는 바로 이러한 이면을 지닌다라고 보았던 것이죠. 최근에 이러한 푸코적 시각을 따르는 연구들은요, 결국 이 새로운 주체, 그러니까 단순히 신자유주의 주체의 어떤 특징으로서 이런 기업가적 주체뿐만이 아니라 투기적 주체라는 형상이 여기에 덧붙여진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금융화를 배경으로 해서 어떤 개인들이 어떤 금융수익의 추구 전략을 적극적으로 이제 보이고 있다는 것이죠. 즉, 이제까지는 이제 기업가 정신이라는 것을 굉장히 강조해 왔다면, 이제는 여기에 더불어서 혹은 기업가 정신을 대체해서 이제는 이제 지대추구 정신이라는 것이 이제 부상하게 되었고, 더 이상 자기 자신을 경영하기 위한 어떤 합리성보다는 오히려 부동산, 주식, 코인 시장에 자신의 어떤 미래를 신탁하는 그런 의미에서 합리적 주체라기보다는 이때 투기적 주체는 굉장히 도박자적 주체에 가까운 그런 형상을 띈다라고도 말을 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런 이제 푸코적 시각에 따라서 어떤 신자유주의 주체성의 어떤 등장에 주목하는 이런 연구들은 또 한편으로 어떤 한계에도 또 분명한 것 같습니다. 근데 저는 이 한계를 지적하는 데 있어서 원래 푸코 자신이 주목했던 이 통치 합리성의 어떤 변화라는 것과 푸코 이후에 이제 푸코디안들이 주로 주목했던 이 신자유주의 주체성의 어떤 등장이라는 것을 좀 구분해서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이 후자의 경우, 주로 이제 신자유주적 주체성에 주로 주목하는 연구들은 결국 이런 문제를 안고 있는 것 같습니다. 결국 이런 질문에 대해서 제대로 좀 답변하고 있지 못하는 것 같은데, 그것은 뭐냐면, 그러니까 이런 신자유주의적 주체화라는 것은, 그러니까 신자유주의 효과로서 결국 필연적으로 성공하는가라는 질문에 대해서는 사실 별다른 그 답을 하고 있지 못하다라는 것이죠. 근데 제가 생각하기에 사실 푸코의 이 통치 합리성에 대한 이 통치 합리성이라는 개념에는요, 사실 그 통치 합리성 자체의 어떤 고유한 어떤 난점과 실패의 가능성이라는 것을 항상 전제하고 있거든요. 저는 이 점이 이 푸코의 어떤 이론과 이 폴라니의 이론이 서로 이제 상호 결합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무슨 이야기냐면요, 푸코는 그러니까 이 자유주의 통치 합리성이라는 것이 결국 개인의 자유에 기반한 어떤 그러니까 개인의 자유라는 것을 전제하고 있는 어떤 권력의 실천이라고 보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뭐라고 이야기할까요?
권력의 최저선이라는 거 존재한다라고 할까요? 결국 개인의 자유라는 그러니까 뭐라고 말씀드려야 될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이 푸코의 어떤 통치성이라는 것은 결국 개인의 자유에 기반하고 있기 때문에 언제나 항상적인 그런 권력의 행사에 있어서의 실패 가능성이 존재를 하고 그리고 폴라니의 경우에도 이 자기주정적 시장이라는 것은 결국 사회 자기보호운동이라는 것과 자기보호운동에 항상 직면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결국 그것의 실패 가능성이라는 것이 또 상존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푸코의 통치 합리성이라는 것은 굉장히 역사적으로 계속 진화하는 과정이라고 본다고 한다면 결국 이 폴라니적 접근이 주목했던 과정, 그러니까 이 푸코의 통치 합리성이라는 것을 폴라니적 관점이 강조했던 이념과 관념으로 모두 환원할 수는 없겠지만 결국 이 폴라니적 관점이 이제 주목했던 어떤 특정한 관점이 지배적인 위치로 부상하기 위해서 거쳐야 하는 경쟁과 투쟁의 과정이라는 것은 결국 이 푸코적 의미에서의 통치 합리성의 역사적 진화라는 것을 이해하는 데도 굉장히 중요한 단서를 제공해 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 설명이 굉장히 좀 혼란스러웠는데요. 죄송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푸코가 강조했던 통치 합리성의 역사적 진화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런 폴라니적 관점과 어느 정도 이제 결합을 통해서 이것을 이제 중요한 단서를 제공해 줄 수 있지 않을까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결론인데요. 저는 이 신자유주의의 세 개념을 이렇게 폴라니적 관점, 또 막스적 관점, 푸코적 관점 이 세 가지로 이렇게 정리를 해 봤습니다. 근데 제가 보기에 이 신자유주의라는 개념을 이 세 가지 차원에서 정의할 수 있다라고 했을 때 이 세 가지 의미가 동시에 이제 공존하고 있다라는 것은 이 신자유주의 개념을 비판하는 사람들의 입장처럼 이 개념의 어떤 한계를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 신자유주의라는 개념의 어떤 더 풍부함을 보여주는 것이 아니냐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동시에 이 세 가지 관념은 서로 배타적이거나 공존 불가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런 장기적인 역사적 과정의 새 국면 또는 새 차원을 반영하는 것이 아닐까라고도 생각합니다. 그리고 제가 앞서 이 본문에서 잠깐 언급했던 것처럼 오히려 이 세 가지 관념이라고 하는 것은요, 오히려 다른 상대 개념과 결합함으로써 좀 더 높은 설명을 지닐 수 있을 가능성이 있다라고도 생각을 합니다. 가령 폴라니적 시각과 이제 막스적 시각을 결합함으로써 이제 신자유적 관념이 어떻게 확산되고 실현되면서 또 그 과정에서 어떤 변화가 진행되는지를 설명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또 막스적 시각과 푸코적 시각을 결합하면서 이제 신자유주의의 재생산이라는 것. 그러니까 엘리트에 의한 어떤 이런 어떤 전환뿐만이 아니라 그 과정에서 대중은 어떠한 변화를 겪는지, 어떠한 변화가 진행되는지를 동시에 또 확인할 수 있고요. 그리고 이 푸코적 시각과 폴라니적 시각을 결합함으로써 이제 신자유주의적 통치 합리성이 어떤 각축을 통해서 진행되고 만들어지는지 그리고 역사적으로 진화하는지를 조망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이런 신자유주의의 개념을 이렇게 정리를 하면서요. 저는 이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일단 신자유주의에 대한 이제 광범위한 일종의 통념을 비판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신자유주의라는 것은 많이 이야기되는 것처럼 단순한 어떤 리버테리아니즘, 그러니까 자유지상주의라든지 자유방임주의와 동일시될 수 없다라는 것. 그리고 신자유주의라는 것은 결국 언제나 국가에 의해서 실행되고 실천된다라는 것. 바로 그것이 굉장히 중요한 이 세 가지 신자유주의 개념이 모두 다 이제 강조하고 있는
바이고요. 이런 이제까지 많은 경우에 신자유주의를 이제 국가 대 시장이라는 구도 속에서 이해해 왔기 때문에 실제로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의 상황이라는 것을 이제 신자유주의의 종언이라고 이제 오인하는 결과를 낳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동시에 바로 그 과정에서 왜 여전히 반복되는 이런 경제 위기에도 불구하고 신자유주의는 왜 죽지 않는가라는 질문을 제기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마지막으로요, 이 신자유주의를 세 가지 개념으로 이렇게 규정했을 때 이 각각의 어떤 세 가지 신자유주의가 굉장히 지역적으로 불균등하게 나타난다라고도 이제 말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한국과 같은 이런 그러니까 굉장히 오랜 기간 동안 이제 국가주도적이고 개발주의적 성장을 경험한 이제 한국과 같은 국가들에서는요, 굉장히 역설적으로 오늘날 이런 관념적이고 이념적 수준에서의 신자유주의가 굉장히 강력한 정치적 힘을 발휘하고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지금 뭐 윤석열 정부의 기조에서 나타나고 있는 것처럼 명시적으로 신자유주의를 이념적 차원에서 정책의 원리로서 표방하고 그에 기반한 정책 개혁들을 정당화하려고 하는 시도들이 나타난다는 것이죠. 그런데 반면에 이제 미국과 같은 그러니까 글로벌 금융위기의 충격이 집중되었던 그런 국가들에서는 더 이상 이런 관념적 수준에서의 신자유주의라는 것은 과거에 비해서는 굉장히 뚜렷하게 약화되고 있는 모습을 보인다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막스적 의미에서의 어떤 신자유주의, 그러니까 어떤 구조적 차원에서 사회의 비용을 타 부분이나 노동자 계급에게 전가하는 그런 의미에서의 신자유주의는 여전히 굉장히 강고하게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또 세계적인 차원에서 본다면 오히려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에는 이런 규범적 차원에서의 신자유주의라는 것은 굉장히 광범위하게 이제 이런 새로운 그러니까 기업가적 주체라든지 투기적 주체라는 의미에서의 신자유주의 주체의 굉장히 일반화라는 것이 관찰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신자유주의 관념에 대해서는 이제 많은 비판들이 진행되어 왔지만 오히려 이러한 실제적인 차원에서는 오히려 금융화를 배경으로 해서 지대추구 정신에 입각한 이제 대중들의 자구적인 투기적 주체화라고 할까요? 이런 것은 더욱 가속되고 있다는 의미에서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예. 그냥 지금 한 시간 약 1시간 조금 넘게 이렇게 발제를 해주셨는데 짧은 시간에 그 개념에서부터 실현 형태, 현상 형태 까지 이렇게 쭉 정리한 굉장히 어려운 개념인데 설명을 잘 해주셨습니다. 일단 쟁점이 있으려면 많기도 있을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 좀 드는데 질문 하실 말씀 안 가리고 해주시면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이 있는데요. 예, 말씀하세요. 예. 이거는 조금의 논쟁의 지점이 있을 것 같은데 그 운동사에 대해서 잠깐만 예. 소개 좀 해주시고 이렇게 예, 제 이름 이재용입니다. 정치학 박사 공부하고 있고요. 선생님 수업 듣고 싶어서 지금 참여했는데요. 저는 조금의 논쟁의 지점이 있을 것 같은데 운동사에 대해서 쓰는 용어 중에 신자유주의 태조라고 표현을 해서 2000년대 들어서 세계화가
세계의 흐름이 좀 정지가 되고, 뭐, 이를테면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 같은 거 예를 들었을 때, 세계의 구조가 좀 더 신자유주의 되는 거 아니냐, 이런 부동산의 이제 연재 흐름이 있는데, 교수님이 얘기하신 거는, 규범적으로 신자유주의 태조는 맞지만, 제가 이야기에는 이 신자유주의가 아직 끝난 게 아니다라는 취지로 이해를 했거든요.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예. 아, 네. 네, 이재훈 선생님 말씀하신 것처럼 예를 들면 각국 특히 이제 대표적으로 예를 들면 미국과 뭐 중국의 무역 분쟁이라든지 그리고 이제 보호주의로의 어떤 선회라든가 이제 그런 것을 두고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이제 코로나 시기 때 이루어진 이제 국가의 대규모의 어떤 경제적 지원이라든지 이런 양상이 결국 신자유주의의 퇴조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 아니냐라는 그러한 이제 주장들이 많이 제기된 바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요, 그 과정에서 이제 퇴조가 이루어진 것은 제가 이제 정리한 이제 세 가지 신자유주의 시각에 따르면 분명하게 더 이상 이제 하이에크에서 형성되었던 그러니까 이념으로서의 신자유주의의 어떤 헤게모니는 확실하게 이제 퇴조한 것이라고 말을 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다른 의미에서 본다면 이제 막스적 의미에서의 어떤 신자유주의라는 개념이랄까요? 그리고 동시에 어떤 신자유주의 그리고 두 번째로 푸코적 의미에서 어떤 신자유주의라는 것은 여전히 그것과는 별개로 여전히 강고한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막스적 의미에서의 이제 신자유주의라는 것은 결국 케인스주의적 계급 타협이라고 할까? 이제 그런 이제 예외적이었던 그런 국면에서부터 다시 이제 자본가 계급의 주도권을 이제 복원하려는 시도라고 본다면 오히려 지금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에 나타나고 있는 현상이라는 것은 그런 연속선상에서 해석될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예를 들면 글로벌 금융위기 시기 때 주로 대규모 구제금융이 이루어졌던 것은 이른바 대규모 금융자본에 대한 지원을 중심으로 이루어진 거라고 말할 수가 있잖아요. 그리고 또 동시에 물론 그렇게 말할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동시에 이제 세 번째 규범으로서의 신자유주의라는 것도 계속적으로 이른바 노동자 계급이라는 것이 계속적으로 퇴조하고 있는 가운데에서 결국 대중적 차원에서 진행되고 있는 일종의 자구적인 그런 시도라고 해석될 수가 있기 때문에 이른바 투기적 주체라고 하는 것이요. 그렇게 본다면 저는 오히려 신자유주의라는 것은 여전히 지속되고 또 강고하다라고 해석될 수 있는 여지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아까 질문하실 때 운동 진영에서의 이제 신자유주의 퇴조와 일반적으로 표현한다고 하셨는데 사실은 이거에 대한 해석은 뭐 좀 달리 할 수 있는 여지는 많이 있을 것 같습니다. 금방 일단은 선생님 대답 들은 걸로 일단 답을 대신하고요. 혹시 질문 하실 말씀 얼마든지 주십시오. 네. 안 쓰시고 직접 말씀을 하시면 예. 근데 시기적으로 제가 시기적으로 지나서 이제 하는 얘기긴 하지만 70, 전두환 정권 들어서고 나서
민간 주도 경제 얘기할 때 이제 이것이 이제 가능하냐? 이건 국가 국독자 수준에서는 이제 이게 현실적으로 불가능하지 않냐? 뭐 해갖고 그 당시에 박연채 선생이나 뭐 이런 분들이 이제 정리했던 내용들이 있는데, 이제 국가 주도라는 이제 이 개념 민간 주도, 국가 주도 뭐 이래서 이제 국가 주도가 없는 이제 민간의 이 자유주의, 신자유주의가 가능하냐 이제 그랬었는데, 이게 이제 초기에서는 이제 그렇게 썼는데 이게 현실적 관철 양식이라는 수준에서 놓고 보면 이제 전혀 개념이 다른 거죠. 그래서 이런 게 사실 지금 그 당시에 이제 이런 개념적 내용이 이제 정리되고 했다면 한국의 뭐랄까 사구칠의 원작이라든지 그 이후에 90년대 노동법 개정 투쟁 이런 것들도 양상이 많이 달라졌을 것 같은데, 사실은 이제 우리 신자유주의에 대한 이해 일면성 이런 부분들은 이제 초기에 이제 그런 것들은 있었던 것 같다 이런 생각은 좀 많이 듭니다. 저도 이걸 보면서 들으면서. 저 혹시 질문 그냥 질문하실 말씀에 이유를 드리려고 제가. 혹시 다른 말씀 없으십니까? 제가 오늘 너무 혼란스럽게 좀 설명을 드린 것 같아서 너무 마음이 무겁고 좀 죄송하기도 한데요. 물론 이제 어려웠던 부분은 제가 생각이 좀 정리 안 된 것도 그런 부분도 있고요. 오늘 발표했던 내용은 실은 올해 봄에 제가 발표했던 경제와 사회 발표했던 논문에 기반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혹시라도 제 설명에서 오늘 좀 미진했던 부분은 그 논문을 참고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그 논문은 나중에 소개 한번 해주고 가시죠. 예. 예, 하실 말씀. 질문이라기보다 예. 간단하게 강의를 듣고 이제 들었던 제 생각 하나를 얘기해 보려고 하는데, 일단 신자유주의 이게 원리나 뭐 개념, 뭐 전략 여기서 주로 이제 분석을 하는 게 시장, 국가, 국가 같은 건 개인, 주체 중도 개인, 기업 이런 부분들이 주로 거론이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폴란이가 잠깐 언급하긴 했지만은 사회의 자기보호라는 개념이 있잖아요. 예, 그런 측면에서 보더라도 이런 신자유주의 분석 대상에서 제외된 게 사회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사회. 그러니까 영국의 대처가 이런 말 했잖아요. 더 이상 사회는 없다라고 이렇게 천명을 했었는데, 이제 그런 거 그래서 보겠습니다. 이게 신자유주의 핵심 중에 하나가 이제 사회를 해체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게 저는 생각합니다. 여기 그럼 사회가 뭐냐 이런 질문이 나올 수 있는데, 주로 신자유주의가 주로 호명하는 주체가 기업하고 개인이고, 이제 푸코도 아까 얘기했지만 주로 그가 얘기하는 주체도 보면 그 개인은 원자화된 개인이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리고 또 신자유주의 결과로서 이제 많이 분석되는 게 사회의 해체나 아니면 사회의 지속 불가능성 뭐 이런 거를 많이 얘기하는데, 하지만은 이제 그런 신자유주의의 어떤 뭐랄까 전략이랄까 뭐 이런 것에서 사회에 대한 분석이나 이런 부분들은 좀 많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 같아요. 결과 현상으로 신자유주의가 나온 결과나 현상으로서 이제 많이 분석되긴 한데, 이런 신자유주의의 원리로서 이제 사회의 해체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많이 분석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 같아서 그것에 대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물어보고 싶습니다. 네, 사실 사회라는 것이 굉장히 어려운 개념이긴 한데요. 저는, 마지막에 푸코와 이제 푸코디언들이 주로 주목했던 어떤 새로운 주체성의 등장이라는 것이 사실은 이제 사회의 변화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또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무슨 이야기냐 하면, 그러니까 사실 이런 새로운 주체성이라는 것은 어떤 특정한 개인들이 등장한다는 얘기라기보다는 그 사회에서 이른바 정상적인 것으로 인지되는 혹은 굉장히 사회적으로 수용되는 어떤 최저선이라고 할까요? 그런 기준들을 만들어내고 제시하는 의미가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사회에서 통용될 수 있는, 그러니까 사회적인 하나의 개인의 모델들을 만들어낸다는 그런 차원에서 사실 이 푸코의 논의는 사실 주체성에 대한 이야기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그런 주체성으로 새로운 주체성이 등장하면서 만들어지는 이제 사회에 대한 이야기이기도 하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제가 확실하게 정리된 게 잘 아니라서 지금 좀 그런데,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신자유주의가 이제 사회를 해체하고 뭐 더 이상 지속 불가능한 최근에 많이 되는 저출생, 인구감소 이런 얘기만 하잖아요. 그런 부분들이 그러면은 이제 사회의 복원이 하나의 그 신자유주의의 대안일 텐데, 그 사회의 복원을 위해서라도 그 사회가 뭔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이제 주목을 하고 이제 그러니까 좀 더 주목을 해야 되지 않겠나 생각이 들어서, 그러니까 사실 그 사회 집단적으로 구성하는데 가장 핵심이었던가 그 핵심인 게 이제 노자가 대타입시기 때는 노동조합이 핵심이었잖아요. 사실 사회를 구성하는 데서. 근데 그거를 제일 먼저 공격을 해서 사회를 그런 것을 왜 그런 공격했던 게 과연 어떤 계급의 대표성으로서 이제 가장 앞장서 있으니까 노동자 계급을 공격했다 이런 것뿐만 아니라 하나의 사회의 핵심 구성 주체로서 이제 노동조합 이런 의미에서 파악할 수도 있지 않겠는가 생각이 들어서 그 사회를 움직여 나가는 핵심 요소가 뭔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좀 고민도 필요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맞습니다. 근데 또 한편으로 이렇게 생각해 보는 것도 어떨까 싶은데요. 그러니까 보통 이제 신자유주의로 전환이 되면서 결국 이제 선생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기존의 전통적인 어떤 사회적 조직들 그리고 사회 조직 형태들이 이제 해체가 되고 결국 이제 어떤 파편화되는 방식으로 이제 어떤 변화가 진행되는 것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그래서 어떻게 과거와 같은 그런 어떤 공동체적 그런 조직과 연대를 어떻게 복원할 것이냐라고 이제 생각하는 방식도 있겠지만, 오히려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러니까 신자유주의 이후의 변화라고 하는 것은 어떤 특정한 사회를 개인으로 대체하는 과정은 또 아닌 것 같긴 합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질문은 그러니까 기존의 어떤 그런 사회 어떤 형태나 사회 조직들 대체해서 지금은 무엇이 그것을 그런 기능과 역할을 이제 대신하고 있는가를 먼저 파악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좀 이해가 없는 상황에서 이 정확한 표현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어떤 개인과 그러니까 과거에는 어떤 집단과 사회가 어떤 수행했던 역할이 이제 단순히 개인으로 대체되어 있다라는 것은 오히려 좀 어떤 현재를 좀 아까 좀 오인할 위험이 있다고 할까요? 그런 생각도 듭니다. 네. 신조연 선생님께서 여기 쓰신 내용을 제가 이해하는 바대로 말씀을 드리면요. 사실 제가 이 논문을 이제 썼을 때도 심사위원 중에 한 분이 왜 이것을 폴라니적 접근으로 이렇게 정리를 했냐라는 질문을 하시긴 했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막스적 시각이나 푸크적 시각은 굉장히 이제 분명하게 대별될 수 있는데, 첫 번째 이제 폴라니적 시각이라는 것이 좀 애매모호하다라는 그런 지적이셨던 것 같아요. 그런 맥락에서 이제 신지솔 선생님도 그렇게 말씀하신 것 같은데, 근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오히려 이런 제가 이제 폴라니적 시각이라고 명명했던 그런 관점이 오늘날의 그 신자유주의를 이해하는 훨씬 가장 큰 오히려 지배적인 그 시각이라고 할까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히려 신자유주의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굉장히 체계화되고 이론화되고 일관된 신념이라는 것이 먼저 존재하고, 그런 이념의 어떤 확산이라는 것이 결국 굉장히 큰 어떤 그 전환을 낳았다라고 보는 입장이 생각보다 굉장히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라고 생각이 들었거든요. 왜냐하면 실제로 이제 신자유주의를 비판한다라고 했을 때 대부분의 경우에는 하이에크를 비판하거나 아니면 그런 레이건이나 그리고 대처 정부의 정책들을 비판하면서 어떤 신자유주의를 비판하는 그런 전략들을 취하고 있다라고 생각이 들었거든요. 근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것이 이제 신자유주의 비판일 수 있는가라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신자유주의라는 것은 그러한 이미 이전에 존재했던 하나의 사상 체계나 이념 체계로 환원되지 않는다. 왜냐하면 오늘날의 우리가 신자유주의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그것으로부터 많이 떨어져 있고 그것으로부터 계속 진화해 왔기 때문에 라는 생각이 들었고, 그리고 그런 의미에서 어떤 그런 이념의 확산을 통해서 어떤 변화를 설명하는 가장 표준적인 그 모델이라는 것이 바로 폴라니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런 명명을 선택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까 이득재 선생님이 말씀하셨던 게 각자 도생을 막는 것이 사회 아닌가라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아까 강동진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거, 제가 말씀드리고 싶었던 의도는 뭐였냐면요. 제가 이제 그 지역 대학에서 그러니까 이제 학생들을 보면서 느끼는 건데요. 저는 이제 그런 일종의 완전히 신자유주의화된 그러한 주체로 보이는 요즘 젊은이들도 나름의 방식으로 어떤 그런 유대라든지 연대라든지 새로운 어떤 관계들을 맺고 있다는 생각이 계속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생각하기에 신자유주의라고 하는 것은 그런 과거에 있었던 사회적 유대를 단순히 개인들의 각자 도생으로 전환했다라는 설명은 굉장히 선명한 설명일 수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과연 그럴까라는 의문을 계속 가지게 되었다라는 거죠. 오히려 더 중요한 것은 그런 사회적이라고 이야기되는 개인들 사이의 관계들이 어떠한 관계들로 변화했는지를 먼저 좀 파악하는 것이 더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는 그런 의미에서 좀 더 지켜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렇게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제 신자유주의 개념과 관련해서 이 신자유주의 굉장히 다양한 방식으로 논자들마다 이제 다르게 사용하고 있는 신자유주의 개념을 어떤 방식으로 분류할 것인가와 관련해서는 전 세계적으로 볼 때 굉장히 다양한 시도들이 이루어져 온 게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저도 그러한 시도에 이제 한 숟갈을 그냥 보탠 거에 불과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텐데, 사실 제가 이 논문을 쓰면서 사실 고민이 들었던 것은 이제 그런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신자유주의를 라는 개념을 무언가 분류하고 체계화한다라고 했을 때 도대체 무엇을 출발점이자 기준으로 삼아야 할 것인가가 굉장히 좀 어려웠었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것이 좀 말이 되는지 안 되는지 사실 확신은 솔직히 들지 않는데,
그렇다면 어쨌든 가장 확고한 어떤 합의점부터 좀 출발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출발점이란 결국 70년대부터 80년대에 거쳐서 어떤 굉장히 거대한 전환이 전 세계적 차원에서 이루어졌다는 것은 다양한 논자들에게서 모두 다 합의되고 있는 바이기 때문에, 그렇다면 이런 거대한 전환이라는 것과 신자유주의라는 것을 어떤 방식으로 이렇게 연결 짓느냐에 따라서 크게 이 세 가지의 입장으로 대별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그것이 원인으로서의 신자유주의, 과정으로서의 신자유주의, 효과로서의 신자유주의였고, 이 각각의 이 입장들을 또 한편으로는 폴라니와 막스와 푸코로 이렇게 분류하고 배치시킬 수가 있다라는 생각이 들었던 겁니다. 그렇게 될 때 확실하게 이 신자유주의 세 개념 사이에서의 어떤 위상이라는 것이 좀 더 좀 명확하고 체계화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였습니다. 예. 뭐 대답이 되었을 것 같기는 한데 어떻게 어떻게 또 있습니까? 오늘 뭐 개념을 가지고 이렇게 정리하는 거라서 상당히 이제 규정성의 문제라든지 뭐 이런 부분에 이제 부분이 있고, 이제 이게 사실 뭐 아까 이제 적용에 있었어요. 초기의 개념과 그것의 적용에 있어 이제 진화된 과정 이런 수준에서 이제 뭐 제기되는 부분에 대한 논의 이런 것들이 이제 이때까지 논의해왔던 우리의 이제 쟁점 중에 이제 쟁점을 우리 뭐 해보고자 했던 뭐 그런 부분들일 것 같기도 하고요. 그런 점에서는 또 한번 뭐 이런 얘기를 박지원 선생님 뭐 그동안 금융화 문제나 뭐 여기 쓰신 내용 이런 것들이 많이 있는 것 같은데 사실 그런 부분 좀 들어보면 좋기도 하겠습니다. 지금 이제 우리 노동 문제하고 같이 맞물려서 혹시 다른 하실 말씀이 없으시면 혹시 뭐 푸코와 지금 우리 현실 문제하고 이렇게 맞물려서 제기하실 내용이나 이런 건 혹시 없으실지 모르겠습니다. 자, 그러면 뭐 이렇게 정리를 할까 싶은데 더 하실 말씀이 없으시면 혹시 좀 뒤틀려서 좀. 자, 문 닫습니다. 뭐 더 하실 말씀? 네, 수고하셨습니다. 예. 어쨌든 고맙고요. 이 마지막으로 혹시 선생님 한 말씀? 네. 사실 좀 두서없는 발표여서 마음이 너무 무거운데요. 그래서 제가 이제 실은 이 생각을 사실 했던 것은 이게 사실 좀 약간 운동적이고 좀 실천적인 차원의 관심과는 조금 동떨어진 걸 수도 있는데, 이제 공부를 하다 보니까 이제 신자유주의라는 개념을 더 이상 쓰지 말자. 그리고 신자유주의라는 것은 분석적 유용성을 상실했다라는 논문들이 최근에 너무 많이 나오면서 여기 그런 주장들 좀 반박해보고 싶다. 신자유주의라는 것은 아직 유용한 개념이고, 그리고 또 비판적이고 좌파적인 관점에서 신자유주의라는 개념은 훨씬 더 굉장히 유용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뭔가 항변하고 싶은 마음에서 이 연구를 시작한 건데, 그게 제가 생각했던 뭔가 성공적이었는지 사실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좀 발표 내용이 너무 두서없어서 죄송하고요. 아무튼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예, 고맙습니다. 저는 뭐 개인적으로 도움이 좀 상당히 많이 됐는데 다 그러시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이현 선생님이 질문을 해주셨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요, 저도 이건 뭐 저의 개인적인 생각이긴 한데요.
왜냐하면 이제 신자유주의의 어떤 상투성이라고 하는 것이 방금 말씀드렸던 신자유주의라는 것이 너무 상투적이다, 너무 관성적이다라고 하는 그러한 어떤 생각이라는 것이 제가 살펴보았던 이런 이론적인 논의에서뿐만이 아니라 이제 운동에서도 나타나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너무나 신자유주의를 너무나 많이 써왔고 너무나 다양한 영역에서 이 말을 적용해 오다 보니까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제 운동에서도 그 말을 좀 의도적으로 좀 덜 쓰거나 좀 회피하는 뭐 경향이 있지 않을까. 저는 혼자서 그런 생각을 해본 적이 있습니다. 예. 요새 뭐 진하게나 다 신자유주의 안 들어가면 말이 안 되는 시절이긴 합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뭐 특히 이제 그런 것 같은데 일단 뭐 대답이 되실 거라고 생각하고요. 어쨌든 뭐 길게 그 발제해 주시고 이 질문에 이제 답하면서 고생을 해주셨는데 우리 박지원 선생님께 마지막으로 박수 치면서 끝을 내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